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그래도 목이 좀 많이 나아서 이제 다시 아렌트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 아렌트 영화 2003년도 그 영화에 대한 아주 그 논쟁들이 지금 되는데 이 2013년 하나 아렌트 전기를 다룬 영화에서 이제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정도가 아니라 21세기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런 악의 급진성과 어떤 평범함 이런 것들 사이에 어떤 안티노미들이 주어지잖아요. 변증법적 역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사상가다, 뭐 위대한 사상가다, 뭐 이렇게 재조명이 됩니다. 시온주의자로서 아렌트는 이 마틴 부버의 아랍 이스라엘 연방국가 설립에 같이 공유하고 또 같은 사회주의 운동에 뭐 가담하기도 하고 그 뉴욕시에 있는 그 뉴스쿨 리서치 그 학교 교수재임 당시에 뉴요커에 이제 그 요구가 있어서 아이히만 재판 보고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법정에 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만의 모습과 변론을 보고 난 후에 이 카페에서 그 이스라엘의 한 친척과 대화하면서 이 남자 그 친척이 이 괴테의 파우스트의 악마 메피스토텔레스를 이제 아이만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영화에. 그런데 이제 아렌트는 답을 하면서 아이만은 악마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는 뭔가 모종의 아렌트가 하이데거를 마지막까지 변호해주고 그런 여성으로서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 지도자들, 명망가들 가운데에 히틀러와 합력했던 부역자들, 이런 자들을 드러내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만의 좀 면죄부를 주지 않았나. 아주 그런 암시가 이제 이 영화에 담겨져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 논쟁들이 상당히 되는 거죠. 학자들 사이에. 뭐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아렌트가 갖고 있는 사상적인 배경에서 한번 볼 건가. 아이만은 어떻게 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나치 관료제를 근거로 해가지고 합리화하는가. 이런 쪽에 이제 아렌트의 관심이 주어지는데 사실 아렌트의 책 그 전체주의의 기원들 이 책을 보면 유럽 후기 근대성이 허무주의와 대재난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이 제국주의 문제를 로자 룩셈부르크 이제 전통에서 이제 분석해 들어갑니다. 특별히 그 로마의 리비도의 지배, 팍스 로마나의 데카당스, 가장 대표적으로 큐피디타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권력 욕망들, 세상적 욕망들의 이런 그 데카당스가 히틀러와 스탈린주의에서 자기가 서 있었던 20세기에 출현했다. 그러니까 이분의 관심은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규정이 참 독특해요. 산업자본주의 시대만 하더라도 자본가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그러나 이제 해외 시장에서 자본 축적을 위해서 식민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른바 자본가들이, 부르주아들이 이 정치 지도자로 부상한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해외 시장과 자본 축적 그리고 식민주의 또는 제국주의에서 파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로자의 자본 축적론에 보면 자본가들의 정치 헤게모니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노동과 자본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다. 식민주의 지배로 시작된 세계 체제다. 최근에 경제사회학자, 아주 유명한 경제사회학자죠. 페르디낭 브로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로자를 이제 지지하죠. 그러나 당대 이 로자하고 부카린이 자본 축적론을 둘러싼 엄청난 이제 논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카린 논쟁에서는 마르크스가 기본적으로 해외 시장과 식민주의에서 자본주의를 규정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실종돼 버린 것 같아요. 물론 부카린도 상당히 그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이제 분석해 들어가는 학자인데, 그 뭐 너무 안타깝게 스탈린주의 시대 때 참 공포 정치 때 아깝게 이제 죽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아렌트는 로자의 이 자본주의 문제, 자본 축적의 문제를 가지고 제국주의를 새롭게 이제 규정합니다. 두 번째는 이 로자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그 인식론이 깔려 있어요. 그게 매 순간마다 우리는 실천을 통해서 항상 예기치 않는 새로운 것들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한다. 이니툼 우에셋 호모 크레아투스 에스트, 이거 그 전체주의 기원론 479페이지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인간은 창조가 될 때 이니툼 우에셋, 그 새로운 것, 시작이 새롭게 주어진다. 출생성에, 이 원래 이제 어거스틴의 의미죠. 신의 도상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데, 이 아렌트는 아가페와 카리타스를 구분을 하고, 이 아모르 문디,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모르 문디를 위해서 이 어거스틴의 카리스타스에 대한 내용에 아주 세심하게 분석하고 이제 주목을 합니다. 뭐 한때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반론을 한 적도 있죠. 아렌트가 아가페를 카리타스와 혼동했다, 어거스틴에게서. 이거는 이제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이제 좀 무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거스틴은 상당히 그 카리타스를 거의 카리타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신의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쪽은 나중에 은총 쪽으로 분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렌트가 맞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그 인간의 사랑 카리타스가 아니라 아가페가 나와요. 거기는 신학자들에 비해서 어거스틴은, 아렌트는 이 아가페와 카리스타스를 구분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에서도 카리타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했다. 물론 이제 아렌트는 신학적인 관심은 없어요. 철학자로서, 의지의 철학자로서 이제 어거스틴을 자신의 정치 인식론으로 이제 가져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신학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아렌트의 어거스틴 해석은 뭐 웬만한 신학자들 뺨칠 정도로 제대로 잘한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어거스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동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틈틈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1960년 학위 논문 수정을 하는데, 뭐 1929년도에 썼던 그 박사 논문이죠. 상당히 하이데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수정 과정에서 이 아렌트는 하이데거의 그 니체 강연에 몰두를 하고, 그 아렌트가 죽고 난 다음에 정신의 삶이라고 하는 그 유작으로 나와 있는 거기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독해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어거스틴을 이제 의지의 철학자로서 재설정하는데 참 탁월할 정도예요. 야, 이건 뭐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을 제대로 알질 못하는데, 신학자들이 전혀 모르는 어거스틴을 이렇게 이제 해석해 나가는구나. 뭐 그런 면에서 아렌트로부터 배우는 그런 기쁨은 있지요.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은 성적 욕망, 칸큐피선스라고 하는 성적 욕망하고는 달리 큐피디타스, 이 세상의 욕망이죠. 이 큐피디타스가 사회와 인간의 의지에 침점이 되고 하비투스라고 그럽니다. 이 하비투스가 이 선의 부재라고 하는 이 악으로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현상하는가. 그러니까 선의 부재라고 하는 건 평범한 거겠죠. 그러나 그건 엄청난 악이죠. 그러니까 칸트의 급진적인 악,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바울 칸트로 이어지는데 오히려 아렌트는 어거스틴 쪽에서 선의 부재라고 하는 악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가. 이것이 이제 아이만 재판을 보는 아렌트의 정신분석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큐피디타스는 인간을 뭐 시기와 오만으로 붙들고 뭐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나겠죠. 뭐 자기 나르시즘이 나타나고 뭐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개인들은 인지장애 현상이 나타나니까 바로 이것이 파시즘 문화의 이제 특징이죠. 그런데 아렌트가 하이데거에 대한 그 분석하는 걸 보면 참 참담할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현 존재는 양심의 부름 앞에서 진정한 결단을 통해서 이런 실존의 아주 그 본래성을 위한 적극적 차원을 강조하잖아요. 뭐 심지어 파시즘의 민족의 부름 앞에서 하이데거는 이 프로메테우스적인 독일 현존제들의 실존적 결단, 뭐 총장 저기 취임사에서도 보면 이런 아주 그 프로메테우스적인 영웅적인 민족 영웅적인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데 아낙시만더 단편 1947년도 아낙시만더 단편이 이제 있는데 이제 이거를 아렌트가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요. 아낙시만더는 뭐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 이전에 이런 다시 말하면 그 고대 영지주의 뭐 이쪽으로 이제 연결되었던 소위 그레코 바빌론, 뭐 그레코 인디아 또는 그레코 애국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관련돼 있었던 그런 철학자입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이 하이데거는 현 존재는 모든 오류에 다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뭐 진리가 없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게 다 오류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사유 가운데 특별히 시에 대한 어떤 명상의 한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뭐 거의 허무주의에 가까운 그런 염세주의가 하이데거에게 이제 나타나는데 행동하지 마라. 행동해봐야 다 그 오류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존재 질문과 존재 망각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 야심차게 서구 형이상학의 전통을 해체 시도했던 하이데거가 이 아렌트의 분석에서 보면 뭐 더 이상 진리를 믿지 못하고 어떤 존재 신비주의 사유에 푹 빠져버린 그런 참 비참한 현존주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도 아마 아렌트는 이런 이 하이데거의 모습을 그래도 한때 존경했던 선생이고 사랑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 괴테의 시 한 절을 인용하면서 괴테도 좀 비슷한 게 있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나갑니다. 한스 요나스는 아렌트의 좋은 친구였고 오랜 이 영지주의 개념이라고 하는 박사 논문에서 뭐 이것도 하이데거 불투만 지도로 이제 썼는데 아렌트의 평가에 거의 병행하죠. 그 아렌트 영화에서 이 한스 요나스는 이 아렌트에게 하이데거는 끝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만은 이 하이데거의 유명한 세계로 던져져 있음 현사실성 여기서 근대성에 대한 극단적 해체로 가지만 이것은 영지주의로부터는 거다. 뭐 이게 한스 요나스의 이제 비판이고 결국 이 영지주의가 히틀러 파시즘으로 가는다. 뭐 영지주의야 뭐 특별히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유대 기독교의 신을 저급한 신으로 같이 하락하고 세상은 다 거절돼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니까
근대성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라고 하는 건 근대성의 배후에 유대 기독교적인 세계가 깔려 있고, 그래서 이거는 거절돼야 된다. 이게 하이데거의 이른바 형이상학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시도인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 뭐 저는 하이데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사회학자들에게는 하이데거는 여전히 중요한 논의 대상이 돼요. 특히 현상학적으로 사회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존재와 시간 76절, 뭐 한국에서도 하이데거에 대한 연구 환경은 참 좋기 때문에 이 76절에서 보면 하이데거는 딜타이와 니체의 계보학, 그리고 좀 더 넘어가면 헤겔을 수용하죠. 특별히 그 니체의 생을 위한 역사의 유용성과 남용, 그리고 그 딜타이 제자 슈프랑케의 역사 이해를 실존적으로 이제 다루고 헤겔의 시간론과 이제 비판적인 대화를 하죠. 그러니까 이 텍스트 존재의 시간의 76절부터 나오는 슈프랑과 딜타이, 니체, 그리고 헤겔의 시간론, 뭐 이거는 아주 현상학으로 사회학을 전개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이제 하이데거를 사회학적으로, 계보학적으로 어떻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그 존재와 시간 76절 거기를 보시면 그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특별히 베냐민과 이 니체 그리고 아렌트의 관계가 있는데, 이 베냐민은 역사 철학 태제에서 시기에 맞지 않는 성찰이라고 하는 그 니체 거기 수록되어 있는 생을 위한 역사의 유용성과 남용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성찰하는 역사는 지식의 종언에서 한가롭게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의 역사가 아니다. 계보학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보의 역사는 정지되어야 한다. 이건 이제 베냐민이 이제 니체를 가지고 이제 발전시키는 자기의 사유입니다. 이 과거에서 진보의 야만에 의해 희생당한 자들의 역사를 지금 시간, 그 예치드 차이트라고 하는데, 뭐 지금 시간에서 회복해야 한다. 이런 아남네시스, 급진적인 반성의 위험성으로 이 과거에 묻혀버린 역사를 생생한 현재로 불러낸다. 여기서 베냐민은 로자 룩셈부르크에게 주목하고, 사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스탈린에게 매독균 취급을 당했죠. 그리고 베냐민이 도피하다가 그 자살하게 됐던 것도 자살이 아니라 스탈린의 첩자들의 살해다. 요즘 뭐 이 문제가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이 되고 뭐 설득력을 갖는데, 어쨌든 아렌트는 정신의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니체의 생철학을 세밀하게 독해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동감하고, 그런데 이 니체의 힘의 의지와 영혼 회귀에서 나타나는 어떤 주관주의적 해석, 그리고 니체의 언어 이론이 여전히 그 근대성의 개인주의에 심리주의에 이렇게 빠져 있다. 뭐 이런 맥락에서 비판하고, 니체가 과연 이 서구 근대성의 복잡한 그 계기들을 제대로 이해했나, 뭐 이런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뭐 아렌트가 볼 때는 니체의 언어 이론에는 소통의 중요성이 거의 없다. 욕망이 강조가 되고 본능 충동, 그리고 물 자체와 단어의 불일치, 거기에서 진리를 해체하려고 하는데, 그거 뭐 칸트가 이미 순수이상 비판에서 다 한 말 아니냐. 언제 칸트가 뭐 물 자체를 인식을 통해서, 개념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느냐. 뭐 이런 식의 또 항변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볼 때 니체는 역사적 감수성의 결여는 모든 철학의 오류에 속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철학을 하면서 어떤 시니피앙, 어떤 뭐 개념 몇 개 갖다 놓고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일반화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니체 이후에, 그리고 푸코 이후에 철학의 모든 담론은 역사 사회적 내용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지 않고는 더 이상 철학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니체는 그런 말을 합니다. 시간은 진보한다. 모든 것이 시간과 더불어 진보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진보하지 않는다.
뭐 인간에겐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입장을 아렌트는 니체의 허무주의적 사고 실험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아렌트가 니체의 힘의 의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 선악을 넘어서 19절이에요. 그러니까 니체의 의지는 명령하는 사유, 명령과 복종은 사유 안에 있다. 지금까지 니체가 주로 힘을 어떤 생의 원리, 충동, 본능 충동 이런 쪽으로 가져가다가 선악을 넘어서 19절에서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개념적 명료함을 가지고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그거 싫어했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다양한 면모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함부로 니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비판하기도 어렵고 긍정하기도 어렵고. 어쨌든 그 선악을 넘어서 19절을 보시면 명령하는 의지는 자유롭다. 복종하는 자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쾌락을 동반한다. 그리고 유명한 말이 나오죠. L'effect c'est moi. 감정 효과, 그것이 나다. 그러니까 이 권력의 의지, 심의 의지의 힘과 명령의 의지는 쾌락주의의 기초가 되고 감정의 효과를 산출한다. 아마 이제 이런 맥락에서 듀레즈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선악을 넘어서의 스피노자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피노자를 이제 니체 전통으로 가져가는 프랑스 사람들,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이제 뭐 꼬나투스, 스피노자의 꼬나투스하고 니체의 힘의 의지, 이 디오니소스 여기는 좀 안 맞아요. 이 디오니소스는 생의 원초적 충만성이죠. 뭐 어떤 그 광기와 취함과 섹스와 뭐 이런.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강박적 욕망으로 가서 집착해서 파괴당해 버리잖아요. 이런 디오니소스가. 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런 그 프랑스 당시에 마르키스트 사데라고 하는 그 세디즘.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바따유가 이 디오니소스 원리와 이 사디즘을 연결해가지고 외설가 뭐 이런 쪽으로 그 사람도 상당히 그 방탕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니체가 과연 그럴까? 그러지도 않아요. 디오니소스를 이야기하면서도 또 니체는 굉장히 그 점잖고, 그 벌터 카우프만, 발터 카우프만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학자인데 독일 출신인데 이제 미국에서 그 니체 그 중요한 책을 하나 번역을 직접 해서 냈는데, 거기에 니체에 대한 글을 보면 니체는 뭐 밥을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허약하고, 뭐 그런 맥주 한 잔, 뭐 와인 한 잔도 마시지 못할 정도로 그 두통에 막 시달리고 그 몸 자체가 거의 병원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힘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몸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게 참 그 존경심이 가죠. 그 안 좋은 몸을 가지고 밤늦게까지 눈이 아주 터지라 할 정도로 글을 쓰고, 아마 그런 이제 어떤 그런 맥락에서는 디오니소스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그 꼬나투스적인 그런 선한 삶에 대한 열망도 뭐 니체에게는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니체는 이 디오니소스의 어떤 파괴를 감각적 욕망과 이런 어떤 본능 충동으로부터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의지의 영원성, 영원회귀의 형이상학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영원회귀는 존재가 돌아오죠. 그러니까 니체는 헤라클레토스의 변화와 생성의 변증법을 엄청 강조했는데, 결국 되어가는 것은 결국 영원한 존재, 또다시 존재로 귀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니체는 형이상학적이고 존재론이 거의 없다. 아마 이런 맥락은 하이데거가 한 비판인데, 니체 강연에서 그 아렌트는 이제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아렌트 해석에서 재미있는 것은 그 유고집으로 나왔던 권력의 의지는 제목을 수정해야 된다. 의지와 물결이다. 그러니까 별로 이 권력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유고. 뭐 잘 아시잖아요. 누이 동생 그 또 남편이 파시스트 쪽이어서 아주 거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잘못 그 니체를 파시스트로 오해하게 한 그런 건데,
아렌트는 의지와 물결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렌트는 하이데거보다는 니체에게 더 많은 이렇게 관심이 있어 보여요. 바다가 물결을 즐기듯이 의지는 의지하는 것을 즐긴다. 그러니까 현상의 세계는 나의 의지와 해석의 부산물이고 이 심리적인 픽션에 불과하잖아요. 다 내가 알아서 해석해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영혼 회계에는 인과율이 없으니까 뭐 이런 맥락에서 아렌트는 니체는 데이비드 흉의 제자고 그 철학적으로 이제 좀 문제들을 많이 제기합니다. 힘의 의지는 이 과거의 시간을 붙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무능하죠. 겸손한 의지나 명령하는 의지는 힘의 차원에서 다를 바가 없다. 아렌트의 평가입니다. 의지의 목표는 현상계를 초월해서 생의 충만함을 향유하려고 그러고 이런 창조적 활동에서 비로소 원한과 보복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초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기를 극복하고 모든 과거의 것들은 내가 원했다. 그리고 지금도 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원할 것이다. 이렇게 변형하고 창조함으로써 이것이 구원이다. 이거 뭐 아주 유명한 니체 자라투스트라 2부에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영혼 회개를 상당히 그 심도 있게 그런 내용을 이제 아렌트가 이제 뽑아냅니다. 인과율이 없다면 되돌아갈 곳도 없고 시간의 법,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시간은 흐르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다 잡아먹잖아요. 흐르고 생성하니까 뭐 사람이 났다가 다 죽고 사라지고 모든 만물이 이런 회귀를 하는데 이것이 세상의 정의다. 니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니체는 시간과의 하해가 아니라 영혼 회귀와 심해의 의지가 더 고결하다. 그래서 변화와 생성의 세계에서 초인은 남겨진 모든 것을 축복하고 긍정한다. 아마 이런 맥락에서 이제 아렌트는 베냐민의 니체 해석에 이제 긍정하고 특별히 그 자라투스트라의 지금 언급했던 이 내용이 생을 위한 역사의 유용성과 남용이라고 하는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의 니체의 해석을 나름대로 이제 아렌트는 지지해준다.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에는 아렌트 니체 비판의 한계는 뭐 저는 뭐 니체를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뭐 니체 전공자는 아니고 사회학 쪽에서 현상학 쪽에서 니체를 오랫동안 읽었지만 이런 뭐 철학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논쟁이랄지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이 니체를 철학화해서 또는 포스트 모던 담론으로 또는 정신분석 이런 쪽으로 가져가는 분들하고는 좀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똑같은 자라투스트라 2부 구원에 보면 전반부에 니체는 현재의 구원을 말해요. 이게 아렌트가 이거를 놓쳤어요. 제가 보기에. 거기 보면 아주 예수의 복음, 우리 복음서 패러디를 참 잘해요. 가만히 보면 니체는 성경을 엄청 꿰뚫어지게 읽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신학 공부도 했고 이 불구자들이 자라투스트라를 찾아와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쫓아다니고 믿지 않겠느냐. 근데 자라투스트라가 그런 말을 하죠. 눈먼 자를 고쳐주면 눈 뜨고 난 다음에 세상에 온갖 나쁜 것들을 보게 되면 고쳐준 나를 비난할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중요한 말을 하는데 나의 관심은 초인의 관심은 너무나 많은 것을 결여하고 하나만 지나치게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들이 사실은 불구자들이다. 인버스드, 이 전도된 불구자들이다. 그 눈에 탐욕을 가진 사람들, 집중적으로 눈에 대한 탐욕을 가진 사람들, 입에 대한 거대한 탐욕을 가진 사람들, 너무 남을 시기하고 남을 음해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 정신적으로 보면 또는 무슨 모든 것들을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이 뱃속에 거대한 이런 욕망 하나만을 가진 사람들, 큐피디타스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불구자들이고 그들은 거대한 것 하나를 가졌지만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한 사람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니체는 큐피디타스에 빠진 자들이 불구자들이고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어떤 그 기독교적인 휴머니즘의 전통에 여전히 서 있어요. 지금 이건 뭐 저의 해석입니다. 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 무슨 니체가 무신론자인데 이렇게 기독교 휴머니즘을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제 개인이 오랫동안 니체를 현상학과 사회학에서 읽으면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 니체의 생을 위한 역사의 유용성과 남용에서 이렇게 같이 이어지죠. 전기 작품하고 후기 작품하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니체는 단순한 해체주의자가 아니에요. 데리다하고는 다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이런 트랜스 모더니티의 입장에 서 있고, 이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아렌트가 이 아이히만의 재판을 이런 현상학적인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고, 특별히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이제 서브스크라이버들 해주시고 또 연락도 해주시고 뭐 어렵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거 너무 쉬우면 사람은 다 정보 지식에 휘둘리고 사유를 못 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또 한국에 이제 좋은 그 연구 환경들이 좋으니까 틈틈이 좀 보면서 이 나의 사유가 바로 실천으로 가기 때문에 이 우리 시대의 어떤 사유를 가지고 또 대한민국의 시민 사회의 어떤 에피스템의 어떤 그 지식 체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뭐 그런 맥락에서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성원도 해주시고 참 보잘것없는 강연입니다만은 뭐 신학하시는 분들 또 인문학 하시는 분들, 특별히 뭐 철학하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분들에겐 제가 좀 죄송해요. 제가 철학은 공부했지만 전문적으로 공부했지만 철학자로 갈 마음은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이 공공신학자고, 그리고 현상학 해결과 이 훗설의 현상학에서 머리스 몰로 퐁티 지각의 현상학 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 사람이고, 또 베버와 듀르켐 이런 사회학 쪽으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질문은 저에게보다는 철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질의를 해주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